존경하는 여러분, 사색의 계절, 깊어가는 가을에 2021 추계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상황을 감안하여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시간을 내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세미나를 후원해 주신 보험개발원과 보험연구원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세미나 발표를 준비해 주신 발표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언택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시장은 원하는 상품을 몇 번의 클릭으로 주문하고 원하는 장소에서 빠르고 안정적으로 받고자 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대규모 물류창고의 폭발적인 증가를 촉진시켰고, 이러한 추세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발생한 이천 소재 대형 물류센터 화재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물류센터는 높은 층고와 넓은 면적, 복잡한 구조와 적재하고 있는 대량의 가연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대규모 손실로 이어질 위험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류창고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유사한 화재 참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때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화재보험협회는 국가적으로 화재안전 기반이 취약하던 1970년대 초 민간 방재 전문 기관으로 설립되어 지금까지 화재 안전 및 위험관리 업무를 통해 국가 방재와 손해보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협회는 손해보험 산업의 위험관리 센터로서 화재뿐만 아니라 풍수해, 붕괴, 환경 등 다양한 위험에 대한 시험 연구를 바탕으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고 국민 생활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관련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물류창고의 화재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에 관하여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내 손해보험 업계와 산업계가 화재로 인한 손실을 줄이고 발전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협회는 변화하는 손해보험 산업의 다양한 리스크를 연구하고 서비스하는 세계 인류 종합 위험관리 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좋은 정보를 공유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재시험연구원 홍성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물류창고 화재 특성과 효율적인 방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물류창고 화재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물류창고 정의와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류창고의 정의는 물류시설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물류창고가 되겠고요. 이 물류창고는 화물의 관리, 집화, 배송을 위한 단순한 보관 장소일 뿐만 아니라 하역 분류, 포장, 그리고 상표 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그러한 시설을 총칭하는 게 물류창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진행되는 작업지형이 될 수도 있고, 많은 가연물이 적재 취급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그림을 보시면 그 여러 가지 작업자들이 작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양의 화물들이 적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물류창고 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류창고는 운영 형태에 따라서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자가창고, 영업용 창고, 임대창고, 공공창고 이렇게 구분하는데, 자가창고는 기업 등이 자기 기업 등이 생산 또는 공급하는 물품을 보관하기 위해서 설치한 창고고요. 영업용 창고는 보관료 수입을 목적으로 타인이 기탁한 물품을 보관하는 그러한 창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창고는 창고 소유 주체가 임대료를 받고 기업이나 개인에게 임대한 그러한 창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창고는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건설한 그러한 창고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운영 형태에 따라서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 자가창고 이외의 창고는 가연물의 종류와 양, 그리고 수납 형태가 계속 변화하게 됩니다. 다음 물류창고 분류로 구조를 기준으로 물류창고는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일반 창고, 기계식 창고, 그리고 자동 창고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일반 창고는 인력에 의해 단순하게 물품 이동과 보관이 이루어지는 창고, 그리고 기계식 창고는 렉을 설치하고 지게차, 크레인, 컨베이어 등 기계 장치에 의해 운영되는 창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 창고는 화물을 수납하는 렉을 설치하고 스태커 크레인, 입출 고용 장치 및 제어 컴퓨터를 사용해서 모든 작업을 완전히 자동화한 그런 창고가 자동 창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구조를 기준으로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문제점은 보관 효율화로 고집적화 창고가 많아져 가지고 화재 하중이 증가되고, 수직 집적화로 신속한 수직 화재 확산 환경이 조성됩니다. 그리고 물류 입출고를 위한 장비 자동 시스템이 증가로 화재 위험성이 증가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관 온도를 기준으로 물류창고는 또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됩니다. 보통창고, 냉장창고, 냉동창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보통창고는 상온 보관 가능한 그런 제품이나 그런 재료를 보관하는 일반적인 창고, 그리고 냉장창고는 실내 온도가 10도씨 이하에서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 그리고 냉동창고는 영하 이하의 온도에서 물품을 보관하는 그러한 창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연성 단열 재료 사용으로 이런 물류창고를 시공할 때 화재 발생 및 대규모 피해가 이렇게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요. 특히 지금 이런 이제 보관 온도 기준으로 세 가지로 구분하는 창고 중에 냉동창고 같은 경우에는 영하 이하의 냉동창고는 수계 소화 설비 도입의 곤란으로 초기 신속 대응이 어려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레크식 물류창고의 화재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레크식 물류창고는 물품을 수직으로 적재하여 화재 하중이 매우 높고 화재 시 산소와 접촉하는 면적이 넓어서 충분한 산소 유입으로 화재의 수직 확산이 빠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대규모 인명이라든가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래 그림들은 대표적으로 레크식 물류창고 화재 사례 그림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은 올해 6월에 발생한 쿠팡 일천 물류센터 화재, 그 화재 발생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류창고 화재 특성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방화구역을 미설정하고,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 따라서 물품을 운반 보관하는 장소로 방화구역이 완화돼서 화재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수동적 방어 대책이 부재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골조로 화재 시 강도 저하로 붕괴 위험이 상존하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 층고가 높고 화재 감지가 천장에 설치돼서 화재 감지가 지연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물품이 조밀하게 적재돼서 헤드에서 방출되는 소화수가 화점에 도달하기 어려워서 화재가 확산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샌드위치 패널 벽체의 착화 시 소화가 불가능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레크식 물류창고의 벽체로 샌드위치 패널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샌드위치 패널의 심재 착화 시 소화가 불가능한 그런 문제점, 즉 특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물류창고 화재 효율적 방제 대책을 위한 일환으로 물류창고 화재 예방을 위한 조기 화재 감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기 화재 감지를 위해서 어떤 감지가 가장 좋은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크식 물류창고 화재 감지 적응성 실험을 이렇게 했는데요. 현존하는 현재 시중에서 상용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열 감지기, 연기 감지기, 불꽃 감지기 이런 모든 종류의 감지기를 실제 레크 구조물 4단 규모의 실제 레크 구조물을 구축을 하고 거기에 감지기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지기 설치 방식은 임의로 어떤 동작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설치 개수나 이런 것들은 화재 안전 기준과는 상이하게 감지기들을 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된 감지기 종류는 정원식 스포트형 1종 70도씨, 차동식 스포트형 2종 분당 15도씨 되는 그런 감지기, 그리고 연기 감지기는 광전식 스포트형, 광전식 분리형, 공기흡형 감지기, 그리고 불꽃 감지기는 자외선, 적외선 겸용 감지기를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감지기 수량은 스포트형 감지기는 레크 각 레벨마다 9개씩 총 45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레크 구조물 도식들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 1단에 레크 1단에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이제 9개를 설치하고 2단에 또 9개, 3단에 9개, 4단에 9개. 그래서 총 스포트형 감지기는 45개를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공기흡형 감지기는 샘플링 배관이 레크 상부로 지나가도록 이렇게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꽃 감지기는 천장의 정중앙에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그림들은 실제 이제 레크 구조물, 구축된 구조물에 감지기 설치된 그런 모습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열 감지기, 연기 감지기, 또 온도 측정을 위해서 별도로 온도 측정을 위해서 열전대를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공기흡형 감지기, 제어부 이렇게 있는 거, 그리고 불꽃 감지기 천정 상부 정중앙에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생되는 화원의 종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화재라고 하면 열이 많이 발생되거나 또는 연기가 많이 발생되는 그러한 그 화재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화재가 체성기 지나게 되면 열, 연기 같이 많이 발생을 되는데 화재 초기에는 열이 많이 발생되는 화원 또는 연기가 많이 발생되는 화원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실험을 이렇게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이 많이 발생되는 화재로서 노말헵탄 화재, 연기가 많이 발생되는 화재로서 면심지 화재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실험을 했는데요. 노말헵탄 화재 같은 경우에는 노말헵탄 650g을 33cm인 정방형 화조에 붓고 점화기로 점화시켜가지고 노말헵탄에 화염이 발생된 이후부터 감지기 동작 시간을 측정했고요. 그 다음에 면심지 화재 같은 경우에는 길이 80cm, 무게 3g의 면심지 90개를 링에 고정해서 불연 플레이트 위에 약 1m 위에 매단 다음에 그다음에 연속적으로 훈소하도록 이렇게 이제 점화기로 점화시켜서 불이 붙은 경우에는 즉시 끄고 그리고 연기가 발생된 시점부터 감지기 동작 시간을 이렇게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심지 화재는 훈소, 그리고 노말헵탄 화재는 완전 연소하는 그러한 화재를 모사했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이 이제 위에 그림이 노말헵탄 화재 모양을 보신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그림이 이런 이제 연기 많이 발생하는 면심지 화재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화재를 발생시켜 가지고 감지기 적응성 실험을 해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 이내에 2분 이내 조기 감지가 목표인 경우 2단 또는 3단마다 스포트형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는 게 적합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레크 중간 레벨에 차동식 스포트형 열 감지를 설치할 경우
여론이 직접 감지기에 노출된다는 그런 조건 하에서는 2단마다 감지기를 설치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다음 공기우편 감지기는 반응 감도를 조정해서 레크식 창고 화재를 굉장히 빨리 조기에 감지할 수 있으나 비화재보 문제가 선견돼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온식 스포트형 열감지기는 레크식 창고의 조기 화재 감지용으로 부적절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꽃 감지기는 불꽃이 보이면 즉시 반응하는 그런 응답 특성을 보였는데 불꽃이 장애물에 가려진 경우 화재를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은 이제 그 분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그래프를 그려서 분석한 그런 그래프라고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물류창고 방제의 효율적 방제를 위한 그러한 일환으로서 물류창고 화재 전이 억제를 위한 수평 차단막 실험을 또 저희가 수행을 했습니다. 그 실험 내용의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평 차단막 설치에 따른 어떤 화염 전파 억제 효과를 확인하는 그런 실험이구나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크 구성은 3단 레크 구조물 그리고 온도 센서는 화염의 수직 확산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이렇게 이제 그 온도 센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보시는 그 도식선은 수평 차단막 그 각 레크 단마다 그 온도 센서 위치가 이렇게 이제 1단에 5개 그리고 2단에 5개 그리고 그 앞부분에 화염이 전파되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각각 또 각 가연물별로 온도 센서를 이렇게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험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케이스로 실험을 했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그 단순히 아무것도 없이 수평 차단막 성능 실험을 하기 위해서 프리번을 한 그런 게 케이스 1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2는 수평 차단막과 인렉 스프링클러를 조합한 성능 실험을 이렇게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실험 케이스로 구분해서 실험을 수행을 했는데요. 수평 차단막 크기는 천장에 충돌하는 화염 확산 이론에 따른 연속 화염 길이를 고려해서 화염의 수직 확산 저감 효과 증대를 위해서 약 45도 경사로 이렇게 이제 수평 차단막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아래 그림에 보시는 이렇게 이제 3단 레크 구조물을 쌓고요. 그 3단 하부에 이렇게 녹색으로 된 그런 수평 차단막을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케이스 1의 수평 차단막 설치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스프링클러 헤드를 이렇게 이제 같이 설치한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실험 장면을 지금 이제 나타낸 화면인데요. 우선 케이스 1 같은 경우에는 30분에서 1분 경과되니까 3단 레크 구조물에 그 수직으로 화염이 쭉 확산이 돼가지고 겨우 1분 30초가 됐는데 화염이 전체 이렇게 이제 확산되는 그런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물류창고 화재는 급격하게 수직 확산되는 그러니까 화염의 확산 속도가 일반 다른 건축물에서의 화재하고 다른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실험적으로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 차단막만 설치를 했을 때는 완벽하게 화염이 상부로 이렇게 전이되는 거를 방지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2, 그러니까 인렉 스프링클러랑 같이 수평 차단막을 했을 때는 이와 같이 40초 만에 그러니까 화재를 진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수평 차단막 설치에 따른 화염 전파 억제 효과 확인 실험 결과를 보면 수평 차단막 설치에 따라서 지별 효과가 있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 1의 레크 1단 온도 분포와 레크 2단 상부 온도 분포 비교를 보면 그러면
수평 차단막이 설치된 레크 2단의 어떤 수평 차단막 설치에 따른 지별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케이스 2에서 지별 효과로 1단의 헤드보다 2단에 설치된 헤드가 먼저 개방되는 그러한 특성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수평 차단막과 인렉 스프링클러를 같이 설치하면 좀 더 조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물류창고 방제 시스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 수동 화재 진압 부분에서는 문제점은 야간 1, 2조 정도 근무자가 상주해서 화재 경보에 따른 수동 진압 어려움, 소화기, 옥내 소자 전압, 물품 적재로 인한 사용의 어려움, 그리고 소화기, 옥내 소화전 위치 표시도 물품 적재로 가시성이 저하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으로는 1인 사용 가능 호스릴 소화전으로 교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적재 물품으로 화점 도달을 위해 법적 설계보다 긴 호스가 필요하고, 그리고 소화전, 옥내 소화전 위치 표시 약 2.5m 정도 이렇게 부착이 필요한 그러한 개선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는 물품 소손이 필연적으로 수반됩니다. 그리고 동계 동파 발생 및 동파 발생 방지 장치에 따른 문제점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으로는 인렉 스프링클러, 수평 차단막을 같이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살수되는 그런 집중 살수식 스프링클러하고 인렉 감지기를 같이 설치하는 그런 방안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파 방지 장치를 좀 고려한 그러한 개선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피난 설비 문제점은 피난 유도 설비 물품 적재로 인한 가시성이 저하되고요. 그리고 임시 근로자의 건물 구조 파악이 어려워서 화재 시에 대피를 못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역 분할용 펜스 등 건축 설계에 없는 고정적 피난 지장 요소 설치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으로는 피난 유도 설비 높이, 파레트 적재 높이 이상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임시 근로자 피난 교육 실시, 그리고 고정적 피난 지장 요소 설치 시 피난 대안을 마련하는 그러한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지금 말씀드린 개선 방안에서 어떤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그러한 실제 사진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면 이와 같이 어떤 적재물 충돌 방지 시설로 이렇게 가려져서 인식이 어려운 유도 등 이런 모습들을 사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 물류창고 화재 특성과 효율적 방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류창고 화재 특성은 물품을 수직으로 적재해서 화재 하중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화재 시 산소와 접촉하는 면적이 넓어서 충분한 산소 유입으로 화재의 수직 확산이 이렇게 이제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화재를 감지하거나 진압하지 못하면, 즉 화재의 초기 대응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 가연물 하중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그러한 대형 화재로 전이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류창고 화재에서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는 조기 감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류창고는 이처럼 조기에 화재를 발견하지 못하면 대형 화재로 전이되는 그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다중 센서 기반의 어떤 복합형 화재 감지기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영상 또는 열화상 기반의 어떤 복합형 화재 감지기를 통해서 조기에 화재를 감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민대학교 소방과의 김운형 교수입니다. 오늘 화재보험협회 추계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스프링클러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물품의 등급 분류 기준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 대해서 간단히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최근에 쿠팡 화재 같은 대형 화재 많이 발생했습니다만은 그런 화재 사례를 통해서 제 발표 주제와 관련되는 문제점들을 간단히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의 기준들, 아무래도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 결국은 이제 선진 기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나라들의 등급 분류의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최근에 연구된 등급 분류 기준안과 그것이 스프링클러 시스템 설계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최근의 연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고 맺은 말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화재 사례, 이 물류창고의 화재 사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화재 하중이 너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다른 어떤 용도에 비해서도 단일 면적에 또는 동일한 면적의 화재 하중 밀도가 엄청나게 높다. 그 다음에 그 적재 방식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적재 방식이 그 가연물을 연소시키기 위한 공기의 공급 조건에 굉장히 유리하다. 굉장히 유리하다. 화재 확산이 신속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공기 흐름 구조를 적재 방식이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대형 화재를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에 많은 화재들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사실 발생했습니다. 재발되고 있는데요. 지금 슬라이드 제일 마지막 최근에 2021년 6월 22일 날 가장 최근에 발생한 쿠팡 화재도 신문 제작을 통해서 많이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은 참 전설한 거죠. 전소. 네. 다 탔습니다. 완전히 다 탔습니다. 네. 이건 좀 큰 문제가 있다. 그 일본이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일본이 90년대 초반에 동양제관이라는 그 대형 화재, 물류창고 화재로 인해서 전소됐습니다. 사망자가 3명이 나왔고요. 그 후로 일본의 법 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개정됐습니다. 현재 규정이 그때 바뀐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나라도 상당히 이런 상황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데요. 저희 나라도 지금 이제 이 쿠팡 화재, 건물 전소된 화재 이후에 지금 현재 소방청에서도 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보다 그 소화 강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안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4쪽에 최근의 자료 중에 이거 2021년 10월이니까 며칠 안 된 자료입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전국 물류창고 한 500군데 정도 이렇게 그 현장 점검을 한 결과 거의 60% 이상의 화재 안전에 좀 문제점들이 발견됐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지금도 똑같은 유용한 내용인데 제가 2015년도에 물류창고 화재 이후에 얘기한 것 중에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돼 있더라도 결국은 그 스프링클러에서 기대할 수 있는 소화 강도가 화재 강도에 비한다면 턱없이 작은 거죠. 결국 스프링클러의 효용성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 스프링클러 설치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의미로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재에도 지금 이 시점에도 큰 문제점이라 볼 수 있는데요. 가장 큰 핵심은 결국은 물류창고의 그 화재 강도를 제압할 수 있는 소화 강도를 확보하는 것.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물류창고의 방제 대책의 가장 큰 핵심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아직도 소화 강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 세부적인 기준들이 마련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쪽 슬라이드에 그 그림에 있는 것처럼 소화 강도를 확보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물류창고 안을 들여다보면 정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런 내용들을 간략히 좀 도식화한 것이고요. 내내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그 스프링클러가 가장 유효한 시스템이긴 하지만 모든 화재에 다 진압을 할 수 있고 제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적절한 등급 분류를 통해서 거기에 적합한 소화 강도를 확보하는 이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류창고의 화재 특성은 말씀 처음에 드렸습니다만은 가장 이제 공학적인 접근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게 연소 비율입니다. 연소 비율이라는 것은 저희가 설명하자면 결국 고체 가연물이 기화돼서 결국 공기 중에 산소와 그 혼합되기 위해서 기화되는 양을 얘기하는데요. 이 연소 비율에 대한 우리가 예측이 되지 않으면 스프링클러의 제어 및 진압을 결정하는 소위 방수량, 방수압, 살수밀도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적절한 스프링클러 설계가 담보되기 위해서는 물류창고의 물품의 연소 비율 값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불행히도 저희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데이터들은 대개는 다 이 연소 비율이 2차원적인 값들입니다. 2차원, 바닥 면적당, 단위 면적당 값. 근데 물류창고는 적재 방식의 이 적층식이기 때문에 특히 레크식 같은 경우는 적층식이죠. 적층식이기 때문에 3차원의 연소 비율 값이 필요합니다. 저희로서는. 그 값을 저희가 거의 갖고 있지 못하죠. 사실. 데이터를 측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가장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사실 물류창고는. 이 연소 비율 값의 3차원 값을 우리가 갖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소화 강도를 확보하기 위한 그 설계도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같은 가연물이라도 그 창고 내부에서 어떻게 적재하느냐, 적재 방식 또는 그 적재된 그 가연물의 높이, 저장 높이나 또는 천정 높이, 또는 통로의 폭, 레크의 배치가 단열이냐 이중열이냐 다열이냐 등등 이 변수들이 상당히 또 이렇게 많이 증가를 좀 하게 됩니다. 너무 변수가 많죠. 다시 정리하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연소 비율이고, 결국은 그 연소 비율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사 플럭스 값이라든지 발화 시간이라든지 이런 등등 다른 그 관련되는 값들을 우리가 그 활용해서 소화 강도를 확보하는데 설계에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외국의 예를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과 유럽과 일본, 저희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땐. 그러나 이 기본 틀은 다 미국의 FM 기준 또는 그 FM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이전에 NFPA 231C라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231C 규정에 근거를 해서 미국의 규정이 유럽의 규정이 모태가 되고 다시 미국의 그 규정이 일본의 현재 규정이 모태가 됐습니다. 사실 큰 틀이 거기서 이제 다 출발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뭐 잘 익숙한 그 FMDS라든지 NFPA 13에서 적용하는 물류창고의 설계 기준들, 스프링클러의 설계 기준들,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것은 등급을 4가지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4가지 등급인데 조금 세부로 들어가면 그게 7개가 될 수도 있고 6개가 될 수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개념인데, 가장 핵심은 뭐냐, 플라스틱이냐 아니냐 이겁니다. 핵심은. 플라스틱이냐 아니냐. 그런데 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NFPA 13에 보시면 그 굉장히 뭐 300~400페이지 되는 엄청난 분량의 스프링클러 설계 기준이 빡빡하게 들어가 있죠. 근데 이 기준 자체도 들여다보면 현재 기준도 제정 당시에는 플라스틱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래서 현재처럼 플라스틱이 더 주종이 되는 상황하고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또 포장재 역량이 또 제외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 수용 물품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한계를 좀 갖고 있는 거죠. 현재. NFPA 13에서의 초기에 만들었던 그 데이터들, 살수밀도, 곡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다. 그리고 특수한 조건에서 변수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복 재형성 또는 설계 범용성에 대해서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러나 지금도 그걸 이전에 만들었던 그 틀을 60년대
70년대 만들었던 틀을 그대로 좀 쓰고 있는 거죠. 사실 NF13에서는. 네. FM 같은 경우도 지금 크게 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플라스틱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더 들여다가면 플라스틱의 비율, 포장지 안에서의 중량비 또는 용적비를 따로따로 고려를 하고 혼합 재료를 또 별도로 분류해서 플라스틱에 대한 영향성을 조금 더 세밀하게 반영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좀 다르다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이외에도 이제 팔렛 같은 것도 목재냐 플라스틱이냐 종이냐 등등의 재질에 따라서 좀 구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FMDS의 7등급, 뭐 구체적으로 하면 7등급이지만 불연성이냐 가연성이냐 플라스틱이냐 뭐 이런 등등을 한다면 그게 한 4가지 그룹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부터 미국에서 그 등급 분류할 때 가장 이제 고민했던 부분은 결국은 열방 출률 값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열방 출률 값을 측정하려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연소 비율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연소 비율에다 연소율을 우리가 알아야지 열방 출이 나오는데 연소율은 아시다시피 그렇게 큰 변화가 없죠. 조건에 따라서. 그러나 이 연소비율 값은 아까 말씀드린 3차원적 값을 가짐으로써 굉장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측정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각국에서 보면 결국 연소율을 기본으로 해서 등급 분류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연소 비율을 값을 좀 갖기가 좀 측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NFPA 기준 231C를 기준으로 했고요. 그래서 스웨덴의 SP 연구소에서 현재 유럽 표준인 EN 128445를 초안을 만들어서 현재까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4가지 그룹으로 나눴고요. 재료하고 저장 형태, 큰 핵심은 재료와 저장 형태. 결국 재료는 이제 플라스틱의 특성을 반영하는 요소로 볼 수 있고요. 저장 형태는 적재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큰 그 요소의 상관성을 가지고 4가지 분류 등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들여다보면 큰 틀은 NFPA 기준과 또는 FMA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건 예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그대로 적용했던 일본의 기준인 경우에는 90년대 큰 대형 물류창고 화재, 아까 말씀이 동양 재건 화재인데요. 그 화재를 계기로 해서 새로 현재 적용하고는 제도적 기준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4가지 그룹으로 나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용 물품에 대한 재질 또는 포장재 등의 영향을 고려해서 4등급으로 나눠서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소율을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4가지 등급, 일본의 경우입니다. 4가지 등급을 기준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스프링클러 설계 기준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4m, 6m는 뭐 이전과 같습니다만 저희 나라로 같죠. 저희 나라가 뭐 일본 걸 따랐으니까요. 그런데 타우값을 50과 100 2가지로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차폐판, 수평 차폐판, 수평 차단막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 차폐판의 설치 유무를 고려해서 동시 개고수를 30개 또는 24개로 이렇게 구분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제가 2년 전쯤 전에 이 과제 때문에 한번 일본에 최근에 2년 전쯤 전에 간 것 같습니다만 이 규정을 만든 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 글쎄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규정을 바꾸고 나서 큰 화재가 없었습니다. 물류창고 화재가. 그래서 이 바꾼 이 스프링클러의 강도가 적절한지 아닌지는 아직 검증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 네. 저희 나라도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국내는 어떠냐? 지금 현재 뭐 일본의 이전의 규정, 바뀌기 전에 90년대 초반까지 썼던 규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현재 소방청에서 개정안을 다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아마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네, 국외 기준. 그래서 제가 그 등급 분류와 관련해서 연구됐던 걸 간략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소방청 과제 지원으로 그 물류창고에 대한 R&D 과제를 좀 수행한 적이 있었는데 현장 조사, 국내 물류창고 현장 조사를 쭉 진행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장 방식을
현장 조사 결과 한 6가지 정도로 이렇게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좀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현장의 가해물 특성을 고려해서 가해물 실험들을 다양하게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아마 이전에 발표한 우리 그 다른 주제로 홍성호 박사가 자세히 설명을 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돼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클러에 대한 실험. 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적절한 소화 강도를 확보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네. 결론은 뭐냐? 현재 제도적인 규정상의 소화 강도는 제어나 진압이 어렵다. 저희 실증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K115짜리와 수평 차단막을 동시에 설치한 경우에 진압이 가능했다는 것이 이제 저희 실험 결과로 입증이 좀 됐고요.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등급 분류안을 현재도 진행 중이겠습니다만 제가 제안한 것은 이게 이제 등급 분류도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과의 상충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국제적 기준의 이런 호환성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네 가지 등급, 특급, 상급, 중급, 경급. 기본적으로 네 가지 그룹이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틀입니다. 그래서 연소율을 기본으로 해서 네 가지 분류 등급을 제안을 했고요. 실험을 해서 상관성을 한번 좀 이렇게 연구해서 논문으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 참고문헌에 논문이 적혀 있으니까 한번 자세한 내용들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각 그 등급별로 NFP나 FM에서 제안하는 최대 소화 강도가 어떤 것인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 나라는 임대 창고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어떤 가연물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그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면 최대 소화 강도를 확보하는 등급별 가장 최대 소화 강도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설계 프로세스도 한번 제안을 해서 또 하나의 고려 요소는 이 구조 자체가 샌드위치 패널 같은 가연성이냐 아니면 RC조 SRC 같은 내화 구조에 따라서 이제 시작이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구분이 되고 가장 중요한 그 변수 중에 하나는 그 높이인데요. 적재 높이인데 적재 높이를 네 가지로 나눠서 가장 낮은 1.5m 이하 또는 그 위에서 3.7m, 그 다음에 7.6m, 그 다음에 12m. 물론 이것은 NFPA의 상관성, 호환성 때문에 이렇게 구분한 것이고요. 실제 실험을 해보면 적재 높이에 따라서 화재 플럼의 형상이 전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NFPA도 이렇게 높이를 나눈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틀을 그대로 가져와서 네 가지 등급별로 구분해서 이렇게 스프링클러의 등급별 최대 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그 프로세스 안을 한번 논문을 통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대안으로서 이렇게 좀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더라도 물류창고의 화재 강도가 워낙 세기 때문에 화재 극초기에, 이 극초기란 말은 1분 이내 또는 40초 이내, 저희 실험 결과에 따르자면 스프링클러가 방수하지 않으면 제어 또는 진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화 강도를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지만 거기에 부수적으로 반드시 방화구 계획이 수반되어야 된다. 이 패시브 시스템과 액티브 시스템의 상호가 좀 보완이 돼야 된다. 결국 제일 힘든 게 방화구 계획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좀 서로 좀 건축법과 소방법이 상호 좀 그 바람직한 방법으로 좀 이렇게 접점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험에 따른 저희 그 연구 실험의 결과에 따르자면 현재로 본다면 인let과 수평 차단막 또는 저희 연구로 개발한 집중식 스프링클러가 화재를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스프링클러 시스템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4차 산업 시대에 특히 물류 산업이 그 IoT 첨단화가 되고 공간이 다변화, 지하도 또 물류 창고로 지금 계획하는 부분도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또 자동화 시스템, 복합 용도 이런 등등 정말 그 방화 대책이 어려운 요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거든요. 저희 물류 창고의 용도가 대책이 정말 점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장 적합한 스프링클러 소화 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등급제 분류가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제 발표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물류창고 재발 방지
뭐 어느 화재든 화재 예방이 100%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접근이 화재가 발생한다는 전제로 본다면 예방을 최대화해야겠지만요. 된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일정 시점이 지나면 아무리 스프링클러 소화 강도를 확보하더라도 제어 또는 진압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극초기에 감지를 해서 최소의 소화 수량으로 제어 또는 진압하는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국내 기준은 사실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일본의 이전의 기준들을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결국 가장 핵심은 그 연소 비율에 따른 그 화염의 플럼의 성상에 따라서 이 복사 플럭스 값이 얼마나 영향을 줘서 화재가 수평 또는 수조로 확산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실험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소화 강도를 제한한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이제 그런 적재 방식, 가장 핵심은 적재 방식과 적재되는 물품의 높이, 이것이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적재 방식과 적재 높이를 근간으로 해서 실물 실험을 통해서 그 소화 강도를 제시하는 이런 방법을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저희와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희 나라도 지금 그동안의 R&D 과제나 지금 현재 진행되는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제도적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화재 기업안전연구소 주영훈입니다. 저는 오늘 물류창고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물류창고의 현황 및 화재 사례, 물류창고 현장 점검 결과 및 문제점, 소방시설의 성능 및 신뢰성, 그 다음에 결론 및 제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그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물류창고를 보면은 전국적으로 4,600여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최근에 그 온라인 쇼핑 확대에 따른 그 수요 증가로 인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한 200개, 300개 정도 늘어나던 물류 창고가 2020년의 경우에는 700개가 넘게 증가하였고요. 올해도 이제 그러한 추세가 이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물류 창고의 그 면적별 현황을 보면은 그 어느 정도 그 규모가 되는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물류 창고가 개수로는 이제 26%를 차지하고 있는데 면적 합계를 보면 이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스프링클러의 설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5,000제곱미터 이상의 이제 물류 창고가 개수로는 한 48%, 한 절반 좀 안 되게 차지하고 있지만 면적 합계를 보면은 86% 정도를 이제 차지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물류 창고에 그 저장되고 있는 자산들의 대부분이 스프링클러로 이렇게 방호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해도 스프링클러가 이제 제 역할을 하면은 어느 정도의 방호는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현재 그 물류 창고 화재 발생 현황을 보면은 이건 이제 그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 자료인데 매년 이제 1,000건씩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걸로 통계는 나와 있는데요. 그것보다 이제 그 화재 원인을 좀 살펴보면은 부주의, 어떤 불장난이라든가 흡연, 이런 것들이 이제 46%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기적인 원인이 28%를 차지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사고 원인은 조금 단순하다고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간 일어났던 그 주요 물류창고 화재 사고를 좀 살펴보면은 그 큰 무리를 일으켰던 2008년도 이천 냉동물류 창고 공사 중에 사고가 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돌아가셨고요. 그러한 사고가 또 작년에도 또 비슷한 사고가 나서 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공사 중에 이제 소화 설비가 가동 정지되었을 때 이제 사고가 나서 많은 분들이 있는 그런 점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크게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게 가연성 샌드위치 판넬에 이제 불이 붙어서 전소되면서 큰 피해를 입는 사고들이 계속 났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은 현재 그 모든 창고에 사용되는 그 샌드위치 패널을 준불연제 이상으로 사용하자고 하는 그런 법안이 이제 곧 시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어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창고들이 이제 스프링클러가 사실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대형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그거 이유는 이제 뭐 오작동으로 인해서 이제 정지를 시켜놨다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그 작동이 지연됐다거나 아니면은 작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을 못 껐다는 이제 그런 이유가 되겠죠. 저희 그 삼성화재 기업안전연구소에서 그 고객사 대상으로 전국의 그 82개소에 있는 그 물류 창고들을 대상으로 이제 안전 점검을 이제 2015년 이후부터 시행한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82개 창고에 대해서 이제 화재 안전 점검을 실시해서 768건의 이제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개소당 뭐 9건이 넘는 좀 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제 내용을 보면 점화원, 화재 요인의 점화원의 34%, 소방시설 관련된 것이 33%, 가연물과 관련된 것이 9%, 방화구입과 관련된 것이 6%의 전체 이제 대부분이 83%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그 문제점들 중에서 화재를 일으키는 발생 및 확대시키는 요인에 관련된 내용들만 따로 떼어서 한번 살펴보면은 뭐 가연성 패널이라든가 이제 우레탄 폼이 노출된 것과 같은 이제 가연물 관리가 미흡한 것이 68건으로 이제 이런 확대 요인 중에 18%를 차지했고, 뭐 전기 배선, 뭐 접속 불량, 뭐 콘센트 누전 차단기 이런 전기적 원인에 해당되는 문제점이 16%를 차지했고요. 그 외 방화구입 뭐 이런 것들까지 합쳐가지고 전체의 47%를 차지했는데, 또 나머지를 보면은 어느 물류 창고나 항상 있는 지게차 충전소, 뭐 조명 관리, 그다음에 무단 전열기, 뭐 흡연 관리, 뭐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들이 또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사진에 보이는 것들이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그 물류 창고에 가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내용들인데요. 지게차 충전장에 뭐 바로 뭐 박스들이 있다거나, 방화구이게 제대로 안 닫힌다거나, 관통부가 뭐 뚫려 있다거나, 뭐 전기 배선들 뭐 이렇게 피복이 까져 있다거나, 전열기가 무단으로 과열되어 있다거나, 뭐 흡연장이 좀 관리가 미흡하다거나, 뭐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류 창고의 경우에는 다른 산업 시설에 비해서는 비교적 그 화재 이런 요인이 좀 더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몇 가지로 좀 유형화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물류 창고에서 그 소방 시설 관련된 문제점을 보면은 이제 그 스프링클러 관련된 것이 이제 46건으로 18%, 자탐 설비 관련된 것이 14%, 소화정 관련된 것이 28%, 펌프가 25%가 돼서 이제 이런 것도 중요한 설비죠. 이것들이 이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소방시설 관련된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어떤 펌프의 그 연동이 정지되어 있다던가, 뭐 고장이 났다던가, 일부 파손됐다거나 해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것이 한 52건이 돼서 이제 20%. 그 다음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던가, 뭐 위치가 좀 불완전해서 뭐 작동하기에 좀 미흡할 수 있겠다, 좀 정상적으로 성능이 나지 않겠다는 것이 21%가 돼서 이 두 가지 합쳐서 한 41%가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작동,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요. 나머지 이제 운영 관리 뭐 좀 미흡한 게 한 29%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어떤 그 구익된 실에 감지기가 미설치되어 있다든지, 뭐 인let 캐드가 추가로 필요하다든지, 이제 저희가 봤을 때 화재 리스크는 있으나 소방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게 29%에 이제 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창고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이제 성능하고 이제 어떤 작동 신뢰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뭐 미국 그 NFPA 기준, 뭐 서구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이죠. 여기에 따르면은 그 창고 같은 경우에는 그 수용 물품의 화재 하중에 따라서 뭐 클래스 1, 2, 3, 4로 나누고, 뭐 플라스틱은 뭐 ABCD로 나누고, 뭐 발포가 되어 있느냐, 포장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적재는 뭐 팔레트에 하느냐, 뭐 렉창고에 하느냐, 뭐 높이는 얼마나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케이스별로 나누어서 실제 실험에 의해서 얼마 정도의 물이 얼마 동안 방사가 돼야지 화재가 진압이 되는지, 이런 실험에 의해서 이제 소화 그 설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국내 화재 안전 기준은 사실 뭐 이런 그 오피스나 이런 일반 지역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랑 창고같이 이제 화재 하중이 높은 지역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랑
뭐 별다른 그 설치 기준에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때때로 이제 그 창구에서 그 스프링클러가 소화 실패하는 원인은 이러한 그 성능의 차이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국내에 그 한 통계를 보면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있는 통계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면 이제 전국의 스프링클러 작동 현황을 보면은 그 1564건의 그 스프링클러 설치된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중에서 597건이 스프링클러가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서 38% 정도가 이제 정상 작동했고 40% 미작동, 나머지 뭐 효과 없음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요거를 이제 그 경기도 지역으로 한정해서 봐도 전체 475건의 그 화재 중에서 170건 정도의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을 해서 36%만 정상 작동했다. 뭐 이런 그 통계가 이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절반 이하에서 어떤 스프링클러가 이제 정상 작동하는 기대를 할 수 있었다.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2020년도 그 화재 통계 영감을 보면은 그 이거는 이제 좀 더 범위를 넓혀서 그 소화 설비의 작동 현황인데요. 소화 설비라고 그러면 이제 소화 기구나 뭐 소화전 같은 수동 소화 설비 또 이제 스프링클러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건데, 전체 그 2020년도 38,659건의 화재 중에서 그 이러한 소화 설비가 설치된 2,600곳에서의 화재 중에서 35%에 해당하는 711건에서만 이러한 그 소화 설비가 그 효과적으로 작동했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규모로 이제 미작동했다가 33%, 미작동했거나 효과 없음이 30%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역시 소화 설비로 범위를 좀 넓혀도 그 효과 있게 그 작동하는 게 그 절반 이하였다는 그런 이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정상적으로 작동했을 때 인명 피해나 이제 재산 피해는 현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이제 NFPA의 이제 한 리포트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에 있는 그 스프링클러 작동 현황 중에서 그 88%의 경우에 스프링클러가 이제 효과적으로 작동을 했다. 이제 이런 그 통계 자료가 있고요. 8%만이 이제 작동을 못했고, 뭐 4%가 이제 작동했으나 이제 그 효과가 없었다. 이제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우리나라에 비해서 이제 스프링클러가 신뢰성이 높다고 이제 판단이 되거든요. 또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된 시스템의 그 종류를 보면은 그 신뢰성이 높은 습식이 이제 87%를 차지하고 건식이 10%, 뭐 준비작동식 같은 게 3%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고요. 그 밑에 표에 보면 이제 창고 업종별로 이제 그 그래프는 창고 업종 같은 경우에는 77%가 이제 습식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이러한 통계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그 현장에 나가서 이제 현장에서 이제 접해보는 바로는 상당히 많은 경우에, 물론 동파라든가 이제 오작동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제 준비작동식이 그렇게 많이 설치되어 있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서 약간 신뢰성 측면에서 약간 좀 그 저해 요인이 아닐까, 이제 그런 판단이 좀 되고요. 이러한 그 스프링클러 작동 실패 원인을 보면은 그 59%가 셧오프, 이제 정지했다가 이제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고의적으로 이제 뭐 작동을 이제 그 인터벤션에서 조작해서 작동하지 않은 게 17%, 뭐 유지관리 부족 뭐 10%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 스프링클러가 이제 소화 실패한 원인을 보면은 이제 워터 디드나 리치 파이어 해서 그 소화수가 이제 불의 화점에 닿지 못했거나 나디넘 워터에서 이제 소화수가 부족했던 것들이 합쳐서 80% 이제 물이 부족했던 원인이 이제 많은 거를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국내하고 이제 그 미국하고 이제 소화 설비의 그 신뢰성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정말 그렇게 나는지 사실 저도 의문이지만 일단 통계적으로 이제 그러한 사항을 좀 볼 수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창고에 설치되는 주요 소방시설을 보면은 소화기,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자탐 설비가 이제 대부분 가서 이제 설치되어 있고 중요한 이제 소화 설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이러한 소화 설비에 대해서 이제 그 자체 점검 제도에 의해서 1년에 2번 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법적으로. 이제 그 작동 기능 점검이 있고 종합 정밀 점검이 있는데, 보면은 그 이렇게 이제 점검 항목이 뭐 법적인 그 자체 점검표에 의해서 이제 고시가 되어 있고, 이제 그것에 의해서 점검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작동 기능 점검 때는 38가지 항목을 그 점검을 하고, 그 6개월 후 종합 정밀 점검 때는
51가지를 더해서 작동 기능까지 포함하는 거죠, 종합은. 해서 89 항목에 대해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많은 그런 점검 항목을 가지고 점검을 한다고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그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그 스프링클러 자체 점검 항목 이제 중에서 일부를 좀 이제 보는 건데요. 저 내용을 뭐 간단히 살펴보면 이제 그 뭐 수조 같은 경우에 수익의 설치, 수위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그 다음에 뭐 수조 외측의 고정사다리 설치 여부, 실내 설치지 조명 설치 여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펌프 같은 경우에도 뭐 성능시험 배관을 통해서 성능시험을 적정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뭐 다른 소화 설비와 겸용인 경우 펌프의 성능, 뭐 충분한 그런 그 캐퍼시티를 갖고 있는 펌프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뭐 이런 내용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그 화재 안전 기준에서 규정하는 대로 이제 소화 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뭐 파손되어 있는 게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더해서 이제 펌프의 성능 시험을 이제 실시하도록 하고 있죠. 반면에 그 NFP 25 보면은 이게 수계 소화 설비의 점검 및 시험 유지 관리에 관한 이제 코드가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각 수계 소화 설비별로 어떠한 항목을 어떠한 주기로 어떠한 방법으로 이제 점검, 시험, 그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소방 펌프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일부를 잠깐 보면은 인스펙션에 대한 게 보면 예를 들어서 얼라인먼트는 1년에 한 번 하는데 디젤 펌프나 그 일렉트릭 그냥 전동 펌프 같은 경우에는 매주 한 번씩 점검을 하고, 테스트에도 보면은 디젤 엔진 펌프는 위클리로 매주 한 번씩 작동 테스트를 하고, 전동 펌프의 경우에는 뭐 한 달에 한 번 하거나 아니면 사정에 따라 뭐 매주 한 번씩 이렇게 작동 점검 테스트를 하게 되어 있고, 뭐 매년 하는 것도 있고 뭐 매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스프링클러의 내용을 봐도 보면은 이제 분기별로 하는 내용도 있고, 뭐 알람 플로우 그 디바이스 테스트는 뭐 중요하니까 뭐 분기별로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ITM 기준, 점검 시험 유지 관리 기준이 되겠는데, 그 소방 시설의 그 어떤 그 관리 관계자가 평상시에 어떠한 항목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좀 더 자주 어떤 주기로 점검해야 되는지, 이런 이제 기준이 있다는 게 이제 우리나라랑 큰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상의 내용으로 이제 제가 좀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은, 그 우리나라에서 이건 뭐 비단 뭐 창고뿐만 해당이 된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런 소방 설비의 작동 신뢰성을 이제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니까요. 하기 위해서는 1년에 2번 법적 점검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평상시에 어떤 항목,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뭐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어떤 작동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1년에 딱 2번씩 하는 법적 점검 시에 그때 가서 이제 테스트를 딱 1년에 2번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안 좋은 경우에는 뭐 하고 나서 뭐 고장이 나면 뭐 거의 5개월 넘게 이제 뭐 고장난 채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법적 점검 시에는 뭐 가서 물론 기존에 있는 점검 항목도 점검을 해야 되지만, 그동안 이러한 소방 시설이 뭐 한 달에 한 번씩 필요한 게 점검이 되고, 매주 어떤 필요한 것이 점검이 되고, 이렇게 유지 관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절차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절차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정말 중요한 항목 위주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주기도 좀 정해서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시행이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지금 준비가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창고 용도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의 그 설계 기준이 현실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처럼 화재 하중 적재 형태, 이런 그 화세의 세기에 따라서 스프링클러 설계 기준이 이제 현실화돼서 실제로 그 필요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ESFR 헤드라든가 뭐 새로 개발된 이런 신기술 장비들이 뭐 도입될 때 좀 더 이제 신속하게 그 도입될 수 있도록 좀 간소화하는 이제 그런 절차의 간소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소방시설 자체 점검 시에 이제 사실은 그 소방시설만 이제 점검을 하는데, 화재 예방 항목을 포함하는 게 이제 상당히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창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화재 그 요인이 굉장히 좀 유형화되어 있고 가면 꼭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는 어떤 그 화재 예방 자체 점검표를 이제 제작을 해서 만들어서 그 자체 점검 시에 그런 요인들도 파악을 해서 이제 도출해서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면 되게 유용할 것 같고,
그 실제로 이제 좀 나은 데는 자체 점검이 이루어지만 그 대부분의 이제 많은 물류 창고에서는 그 못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제 효과적일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민간 부분의 사고 예방 역량을 좀 이제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저희 이제 그 보험사의 리스크 서베이 조직이나 뭐 화재 보험 협회도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민간 부분에도 어떤 이러한 그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최근에 이제 민간 기업의 ESG 경영도 이제 굉장히 이제 그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뭐 하면 좋고 안 해도 말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어떤 제도적인 틀 안으로 이제 넣어서 이러한 점검들이 어떤 그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제도적인 테두리 안에서 서로 각자 필요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다 그러면은 그 민간 부분의 그 사고 예방 그런 어떤 역량이 좀 더 이제 그 화재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예, 이상과 같이 그 화재 예방을 위한, 창고 화재 예방을 위한 그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 해외 기준하고 가장 차이가 나는 게, 이건 꼭 창고라고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해외 재보험사 엔지니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뭐 보험적인 이유도 있지만 이제 국내에 와서 이제 같이 이제 어떤 진단이나 점검, 리스크 평가를 할 경우에 있으면은 그분들이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보면은 이제 그 뭐 디젤 펌프는 매주 그 가동 테스트를 해라. 뭐 알람 그 테스트는 그 스프링클러 알람 밸브 그 테스트는 뭐 분기마다 해라. 요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국내에는 어떤 기준이 없어서 굉장히 생소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그 ITM 점검 테스트 유지 관리 기준이 국내에는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고 법적 점검이 그 1년에 그 딱 2번 하는 것만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뭐 약간 뭐 그 말씀드리기에 좀 이제 약간 좀 애매한 점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해외에 보면 이제 뭐 새로 적용되는 어떤 그 기술이라든가 어떤 제품들이 나와 있어서, 이건 뭐 일반적인 업종보다는 뭐 창고라든가 무슨 반도체 공장이라 좀 특수한 산업시설에 좀 더 많이 이제 적용이 될 텐데요. 그런 데서는 이제 그러한 거를 도입해서 사용하고 싶은데, 이제 국내에 이제 인증이 안 나서 이제 못 쓰는 경우들이 있고, 이제 그걸 하려고 그러다 보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뭐 꼭 굳이 해야 되냐, 그냥 국내 기준대로 하고 말자냐,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떤 그 국내 인증이나 이런 걸 꼭 받지 않아도, 이건 사실은 뭐 좀 약간 민감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뭐 인증을 받은 것들은 좀 일단 먼저 사용할 수 있게, 이게 왜냐하면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그 산업 시설 위주로 좀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데서 좀 쓸 수 있게 해주면은 이제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원 최창희 연구위원입니다. 오늘은 책임 강화를 통한 창고 화재 리스크 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1번 대형 창고 화재 사고의 문제점, 2번 미국 제도, 3번 한국 제도, 그리고 4번 한미 제도 및 환경 차이, 그리고 5번 한미 비교 및 개선 방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형 창고 화재 사고의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월 경기도 이천시 소재 쿠팡 덕평 물류센터에서 4천억 원에서 6천억 원 규모의 손해를 일으킨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했는데, 화재 피해액은 약 3,60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투입된 소방관이 순직하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화재 이외에도 최근 발생한 화재는 광주 나라유통 화재, 군포 물류창고 화재, 이천 한익 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등 다양한 물류창고 화재 사고가 발생을 했고, 그 2008년부터 2013년 사이에 발생한 창고 화재는 화재보험 협회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창고 화재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형 창고 화재의 경우 지속적인 사고 발생으로 급격하게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빈번한 대형 창고 화재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폭증하고
그 재보험회사의 손해율이 폭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보험회사가 보험 인수를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급격하게 인상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과도하게 책정하거나 아니면 인수를 거부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사고가 일어날 것이 확실시되는 그런 리스크를 인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제 미국 제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뉴욕주 창고 화재 리스크 관련 제도를 살펴보았는데 관련 제도는 소방법, 파이어 코드와 건축법, 빌딩 코드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소방법을 중심으로 미국 뉴욕주 제도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미국 뉴욕주 소방법이 한 80개 정도 장으로 되어 있고 뭐 상당히 내용이 긴데 창고 화재 같은 경우는 구장, 소방 및 인명 구조 시스템 그리고 32장 대형 창고 부분에 대형 창고의 화재 리스크 관리 관련 부분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장을 살펴보면 구장 901조 4항에 따르면 소방 시스템은 설치 표준을 준수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건물의 수정, 리모델링, 확장 등에 따른 표준에 따라 이에 맞도록 소방 시스템이 확장, 변경 또는 추가되어야 된다. 이렇게 정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소방 시스템은 동소방법을 준수하도록 설치, 수리, 운영, 테스트 및 관리되어야 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주 소방법 32장 대형 창고에 보면은 3206조에 소방 및 인명 안전이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대형 창고의 경우 오토매틱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3207조는 선반식 그리고 3208조는 레크식 은 각각 기준에 따라 소방 스프링클러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뭐 레크식과 선방식의 차이는 제가 참고 문헌을 링크해 놨으니까 뭐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07조랑 3208조를 살펴보면 선반식과 레크식 공통적으로 1시간 동안 유지될 수 있는 방화벽을 건축법에 따라서 설치하거나 아니면은 오토매틱 스프링클러, 자동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제도를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한국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대형 창고 관련 법에는 크게 물류시설법, 건축법, 소방시설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법을 조금 살펴보았는데 먼저 물류시설법 52조는 물류시설, 그러니까 뭐 대형 창고가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다양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안에는 소방시설법 및 소방시설공사법에 따라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8항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 스프링클러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확인하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쿠팡 물류창고 화재 이후에 송석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송석준 의원이 최근에 창고 사고 관련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내놨는데 개정안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특정 소방 대상 건물의 성능 위주 설계 범위 확대, 그리고 상수도 용수 설비 설치 의무화, 그리고 소방 안전 관련 관리자 겸직 금지, 그리고 교육 강화, 그리고 겸직 금지에 대한 과태료 조항 등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부가 2021년 8월 19일에 제131회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를 열었는데 물류센터 화재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공기 흡입형 감지기 등 특수 감지기 설치 및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등 내용을 포함하는 물류센터 화재 안전 기준 제정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쿠팡 물류센터 화재 이후에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면 창고 화재가 모두 해결될 것이냐? 좋아지는 부분은 상당히 있겠지만 한국이랑 미국이랑 법규 이외에 이런 보험이라든지 문화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제도 및 환경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국은 창고 화재 리스크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먼저 미국의 경우 소방법이 대형 창고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대형 창고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사람은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어느 정도 전가하기 위해서 뭐 시공이나 검사나 보수 이런 것들을 전문 업자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프링클러 회사들은 결함이 없는 스프링클러를 디자인하고 생산해서 뭐 시공자, 검사자, 보수자 뭐 이런 사람들한테 제공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자, 검사자, 보수자는 자기 자신의 업무를 수행을 할 때 과실이 없는 설치, 검사, 보수 등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법적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회사는 대형 창고가 법에 따라서 뭐 각 주체가 법적 책임을 다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걸 확인한 다음에 그 대형 창고의 보험을 인수하는 언더라이팅을 통해 그 리스크를 평가하고 그다음에 인수하는 형태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런 각 주체들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형 창고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부분은 미국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보험회사가 인수를 거부해서 뭐 보험 증서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미국은 기본적으로 대형 창고가 그 뉴욕주 같은 경우 대부분 주가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험 증서가 없으면은 영업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 창고가 뭐 소방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뭐 보험을 들지 못하고 영업 허가를 받지 못해서 영업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화재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도 보험금 수령액이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보험회사가 그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참고 문헌을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스프링클러 회사 같은 경우는 결함이 없는 스프링클러를 디자인하고 생산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뭐 예를 들어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생산물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보험회사는 각 주체가 법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리고 뭐 소홀한 보험회사도 그 인스펙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스펙션을 할 때 인스펙션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에도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이렇게 각 주체들이 책임을 나누어서 다 수행을 하고, 그리고 보험회사가 그것을 확인해서 그 인수 언더라이팅 그 과정을 통해서 보험회사가 각 리스크를 확인하고 보험을 인수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한국은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사례를 살펴봤을 때 크게 한국의 문제점은 피보험자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험회사가 언더라이팅을 통해서 사고 방지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마지막으로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이런 세 가지 문제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먼저 미국의 사례를 보면 뭐 보험회사가 그 대형 창고의 리스크를 평가하고 뭐 인수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를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대형 창고의 화재 보험을 인수를 하면 이거를 가져가서 창고를 관리하는 주체는 주정부로부터 영업 허가를 받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대형 창고의 화재 화재를 방지하는 데 어느 정도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먼저 보험회사들이 리스크를 평가하기 어려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형 창고 같은 경우 그 피보험자 책임에 대해서 강조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창고임에도 그 화재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류시설법 52조에 보면 영업허가를 위해서 보험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전체적으로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이랑 미국이랑 좀 비교를 해보고 어떤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제 부분을 살펴보면 제도 운영 방식은 미국 같은 경우는
각 주체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강조를 하고,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그거에 대한 그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해서 그렇게 리스크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한국은 약간 규제 중심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를 줄이기 위해 법을 어떻게 조금 바꿀 것인가, 뭐 책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라기보다 뭐 정해진 매뉴얼을 좀 바꾼다거나 아니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뭐 제도가 강화되는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또 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 같은 경우 미국은 언더라이팅이나 뭐 인스펙션을 통해서 그 보험회사가 사고 방지에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가 대형 창고의 리스크 관리를 대형 창고의 화재 리스크를 제대로 평가하기가 좀 어렵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라이팅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은 스프링클러가 뭐 예전부터 의무화되어 있는데 한국은 지금 의무화가 추진 중이기 때문에 향후 의무화가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 뉴욕주의 소방법을 보면 뉴욕주 같은 경우 화재보험협회 기준을 소방법이 준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뭐 소방 관련 표준의 경우 되게 내용이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법에 이런 거를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인허가시 보험 가입 의무화는 미국의 경우 의무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그 제도 및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관리자, 소유자가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을 시 이 부분에 직접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가 언더라이팅을 통해서 사고 방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자 소유자의 소방시설 검사를 약간 의무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인수물건에 대해서 사고 방지 기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는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소방법이 뭐 화재보험협회나 이런 데서 발표하는 소방 표준을 준용하는 걸로 좀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허가 신청 시에 그 관련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고 운영 주체의 책임을 강화할 경우 창고 운영자가 반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보험금 지급 관련해서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창고 운영 주체에게 우리나라보다 강한 책임을 묻는 이유는 창고 화재 리스크를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창고 운영자이고, 대형 창고 화재의 리스크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대형 사고가 발생해서 타인에게 피해가 가거나 아니면 보험시장에서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의 사고 방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고 운영 주체의 책임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창고 운영 주체에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창고 운영 주체가 이에 대한 검사 및 관리를 철저히 수행해야 되고,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고의 운영을 위해서 보험 증서가 필수이고, 보험회사가 창고 리스크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 인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창고 운영 주체가 보험회사로 하여금 리스크를 잘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그 대형 창고에 대해서 화재 리스크를 제대로 평가하기 힘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한국의 경우 소방서에서 주기적으로 창고 화재 리스크를 어느 정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아마 정밀한 조사나 그런 깊이 있는 평가가 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